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 향기인문학센터의 교양인문학 강좌를 맡게 된 한국외고대학교 철학과 박지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서구중심적 지식으로부터의 탈중심화와 탈주변부화 운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는데요. 아마 일단 좀 제목이 길어서 여러분들이 낯설어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유럽 중심주의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와 관계된 것이고, 그 부제에 해당하는 두 키워드가 탈중심화와 탈주변부화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관련된 내용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저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그 대학 교육이나 우리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사실 그 서구 중심적 지식 시스템에 관한 반성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3세계, 특히 그 중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서구 중심주의 또는 그 유럽 중심주의로부터 어떤 그 지식의 서구 중심적 지식으로부터 탈출을 하려는 시도를 저희들이 그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고요. 목차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민족 수학의 등장과 과학의 탈식민화가 주는 교훈, 그 다음에 백색의 제로 지식과 지식의 지리학과 지정학, 그 다음에 지식 권력으로부터 해방과 지역 세계적 지식의 구상과 실천, 마지막으로 지식의 탈식민화 물결에 비켜선 대한민국에서 학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좀 반성해보는 이런 기회를 가져볼 것 같습니다. 할까 합니다. 아무튼 지금 전체적으로 목차에서도 여러분들이 낯선 개념들이 많이 등장해서 강의 내용이 과연 상상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그 제3세계, 즉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에서 그 유럽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그 간단한 예를 가장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쉬운 방법이 바로 그 민족 수학에 관한 연구가 최근에 이렇게 부활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수학하면 되게 어떤 학문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또 가장 객관적인 지식을 우리가 수학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수학의 앞에 민족이 붙어서 민족 수학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그 서구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려는 제3세계의 어떤 지식계의 그 움직임을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 민족 수학학회, 국제 컨퍼런스 등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연보 등도 내고 있고, 상당히 지금 많은 학자들이 관련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족 수학은 수학 교육과 관계된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아프리카의 어떤 오지나 호주의 또 어떤 오지 같은 데 이렇게 파견이 돼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어린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현재 알고 계시는 이런 어떤 수학을 한번 가리킨다고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친구들의 경우는 저희와 그 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수학을 가리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학 교육의 경우도 그 해당 문화권의 어떤 그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로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친구들이 그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 또는 수를 이해하는 방식, 거기에 이제 맞춰서 수학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수학을 가리키는 방식, 예를 들어서 2+3은 얼마나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인수분해를 또 가리키기도 하고, 2차 방정식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일단 이 친구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수분해를 비롯해서 기본적인 어떤 수와 관계된 개념들을 이해한 상태로 저희들이 이제 수학을 되게 가르치게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원주민 학생들에게 수학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경우는 수학을 이미 구체적 사물의 추상화 형태로 이렇게 수학을 배우고, 노트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2+3은 얼마냐 이렇게 묻게 되면 바로 그냥 자동적으로 5가 나오는데, 이 친구들은
일단 2, 3 같은 숫자가 이렇게 개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수를 이렇게 문명권에서는 수를 이렇게 명사로 이해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고, 또 어떤 단위의 그 부족들은 이걸 형용사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단위의 부족들은 이걸 또 동사로 이해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를 명사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 원주민의 학생들에게 수를 가리키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네요. 뭐 옥수수 2개 플러스 옥수수 3개 이렇게 이제 그려가지고 옥수수 5개 이제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같으면 그냥 유치원생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수에 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이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추상화되어 있는 수, 명사화되어 있는 수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거지인 바깥 사람이 볼 때는 그냥 원뿔형에 불과한 그 주거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본인들에게는 그게 이제 땅의 기운이나 조상들의 혼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것이라서 이 문명권의 사람들이 그렇게 거의 자동적으로 이렇게 일반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학을 가리킴에 있어서도 그 해당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제로는 가리키려는 노력보다도 그쪽 지역에서는 어떻게 수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먼저 배워야 되는, 그래서 이제 민족 수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코러너, 그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 그 친구들의 어떤 그 문화 기반의 어떤 지식 시스템을 배우려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상호 학습 같은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어쨌거나 이런 어떤 민족 수학에 관련된, 특히 이제 수학 교육과 관련해서 이런 그 세계 지식계에서 민족 수학 연구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실제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전 지구촌에 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펼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수학계에서의 민족 수학, 즉 수학도 민족과 문화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서양에서 수학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는 수학을 이렇게 가리키고 배우는 거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단적인 예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그 독일 물리학계에서도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과 관련해서 로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논문이 학술지에 실린 적이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철학계에서도 1991년도에 지엘 들러즈와 펠릭스 가타리가 쓴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지리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철학에 무슨 지리가 붙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불교 철학, 인도 불교 철학 뭐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프랑스 철학, 독일 철학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철학이라는 말 앞에 이렇게 그 제오그라피하고 관계된 형용사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게 형용사가 붙지 않을 경우는 그 해당 철학을 또는 해당 철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불교 철학의 어떤 선불교적 특징이 있기도 하고, 또 티베트 불교의 어떤 또 다른 특징이 있기도 하고, 또 연불 같은 거를 이렇게 중시하는 뭐 일본 불교적 이런 특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교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동일 학문도 그것이 적용되는 지리에 가서는 그게 이제 토착과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지리에서 생성되고 탄생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철학도 90년대 접어들어서부터는 앞에 이렇게 지리가 붙게 되는 이런 게 이제 일반화돼 있고, 더불어서 이 들레즈와 가타리는 다른 또 책에서 탈영토화, 재영토화 뭐 이런 개념들을 또 이렇게 우리 세계 지식계에 유행시키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유럽 중심주의나 이런 어떤 지식의 세계화로 인해 가지고
세계화를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또는 지역의 어떤 문화나 지식 고유한 그 지식 체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중요한 내용들이 간과되거나 이 추상화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민족 수학의 경유에서 보았다시피 추상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운동이 지금 전 세계 지식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지식의 재영토화다. 재영토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로 지식의 재영토화가 바로 서구적 중심의 지식으로부터 탈피해서 지역 고유의 특징을 찾는 것이 바로 오늘 전체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리나 장소성 이런 것과 관계해서 우리 그 해석학적 인류학자라고 널리 알려진 기어체 같은 경우도 이 로컬 날리지라는 책에서 세계는 곧 다양한 장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지식이 생산되고 있죠.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언어들이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죠. 또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예술이 꽃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학문을 가리키고 배우면서 은연중 이런 어떤 지역성에 대한 또는 장소성에 대한 또는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나 예술의 독특성에 관한 고민들을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지 않고 지식하면 이렇게 그냥 보편성이다. 자, 보편성이다. 즉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식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접어들어서 이런 어떤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적용되는 지식은 없다. 아까 우리가 수학을 대표적으로 제가 그래서 예로 들었습니다. 수학의 경우도 그 민족 수학의 중요성에 부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그 지식의 장소성에 관한 고민들이 시작되고 있고 지식의 장소성에 관한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한 개인에 비유하자면 자기 자신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알버스 같은 학자는 자, 각 로컬 장소의 예외주의가 지식의 새로운 표준이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심지어는 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서구적 지식의 어떤 시스템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자기 로컬이 갖는 지식의 어떤 독특성 같은 것을 찾는 것을 우리는 로컬 지리적 반작용이다. 어쨌거나 이런 어떤 운동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었고, 이러한 그 로컬의 중요성, 즉 로컬을 재영토화시키는 운동들이 수학이나 철학 그리고 문화학, 인류학 등에서까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저희들이 좀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서구적 중심의 지식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는 그걸 이제 전문가들은 지식의 탈식민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의 탈식민화가 논의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식의 과학성, 지식의 객관성 또는 지식의 보편성에 대한 서구적 요구와 환상으로부터 이제 벗어나 가지고 로컬의 관점에서 그 서구적 지식까지도 저희들이 재고찰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 되겠고, 아마 그 쉬운 예로 아까 우리가 민족 수학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영어권 지식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고민해 보게 되면 세계 지식계가 과연 로컬 지식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식 시장이 또는 그 지식계가 갈수록 영어를 사용해서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서구 중심적 지식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지식의 그 지리학과 지정학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그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가져온 그림인데요. 사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헤겔이나 칸트를 거의 이렇게 조상 모시듯이 하고 있는데, 사실 학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어떤 개인의 어떤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독특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론 같은 거를 창조하고 이런 것들도 큰 지식인의 임무이기도 한데, 동서양을 불문하고 이렇게 지식인들이 자기가 그 전공하는 칸트나 헤겔을 거의 이렇게 신 모시듯이 하다 보니까 사실 지식이 그 발전이 없는 이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지금 그 현 시점에서 그 지식이 그 정체되어 있는 지식이 그 현실 사회의 변화를 담보해내지 못하고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이 사파에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이 재미난 또 사파가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사실 이제 그 서구적 중심 지식으로부터 이제 저희들이 벗어나기라고 하는 것이 타이틀이고, 그래서 이제 제3세계 지식계의 반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부제를 붙여놨습니다만, 아무튼 이 하얀색의 제가 이걸 붙여본 건데, 로직 오브 화이트니스, 그 힘의 논리, 그러니까 모든 것을 추상화해버리는 논리, 또는 그 식민지 개척기에 백인들이 백인과 비백인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자신들의 그 지배 논리를, 식민 지배 논리를 강화하면서 등장한 이런 인종 개념 이런 것들도 다 그 시절에 나오는 건데, 저는 이거를 화이트 제로 난리지다. 화이트 제로 난리지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기본적인 전제하에 서양인들이 문화니 이성이니 문명이니 뭐 계몽이니 이렇게 자기 자신들의 어떤 지배 논리를 강화하면서 철저히 그 비백인 세계를 이렇게 탈영토화 시키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말하자면 그 유색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들을 제시하게 됐었죠. 실제로 헤겔 같은 경우도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강의였나요? 그 역사철학 강의에서 보면 아프리카에는 역사가 없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탈식민주의 연구가 이렇게 본격화된 이 즈음에 헤겔이 많은 비판들을 받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서구 중심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서구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이렇게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하는, 거기에 바로 이제 서구 중심주의나 유럽 중심주의의 핵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 지식 체계가 근 한 20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서구 중심적으로 이렇게 구축됨으로써 지역 로컬의 지식들이 반영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 월드 시스템, 세계 시스템, 월드 시스템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마누엘 월러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유러피안 유니버셜리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러피안 유니버셜리즘. 자, 이 책 제목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제가 이렇게 오늘 강의하는 내용에 어떤 그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시리라고 봅니다. 자, 유니버셜리즘 하면 앞에 이렇게 지역이 붙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월러스틴이 지금 우리들이 말하고 우리들이 이해하고 우리들이 학문이나 지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유럽인들의 보편주의다. 이런 책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게 일종의 그 서구의 자기 반성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월러스틴이 제안한 그 새로운 유형의 보편주의를 유니버셜리즘입니다. 앞으로 인류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
전 지구촌의 어떤 지식들, 인류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필요한, 또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아프리카 가지고 있는 지식,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식, 유럽이 가지고 있는 지식,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포괄할 수 있을 때 그때 그것을 우리는 유니버셜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주의는 이마누엘 월러스틴에 따르면 그거는 유러피언 유니버셜리즘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유러피언 유니버셜리즘 속에는 중국, 인도를 포함해서 유럽 바깥에 관한 정보가 거의 지식 시스템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말하면 그 불구의 보편주의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편주의, 그러니까 지식을 우리가 탐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는 그것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척도가 되기도 하는 그런 어떤 보편주의나 보편성 같은 것들이 통용되지 않은 이런 상황이 전개된 것이고, 실제로 그 2000년대를 전후해 가지고 서구 유럽에서 그 많은 그 철학 관련 학술지들에서 보편주의를 특집호로 이렇게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역시 인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바 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인들이 말하는 인권과 인도에서 말하는 인권, 러시아에서 말하는 인권과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인권, 각각의 나라들이 인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인권을 강조하고 또 인권의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논쟁도 벌이고 또 이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다른 방식,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인권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여실히 알 수 있죠. 사실 인도 같은 나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도 같은 나라는 이미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권의 사각지대가 인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종의 그 계급적 틀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천부적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인권 개념의 경우도 반드시 지리, 장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가가 되겠네요. 자, 인권 개념도 결국은 국가를 단위로 보장을 받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식을 그동안에 그 지리나 지리학이나 지정학 이런 것들을 배려하지 않은 채로 그러니까 에브리웨어 어디에서나 적용 가능한 이런 지식을 저희들이 탐구해 왔는데, 이런 지식 탐구의 한계나 또는 그 폭력성 이런 것들에 대한 반론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자, 그런 맥락에서 그런 어떤 서구적 지식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탈중심화,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탈주변부화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알버스 같은 경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3세계 지식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본인 스스로가 하는 연구가 주변부적 지식이다. 내가 하는 연구는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은 지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연구는 반드시 서구에서 제안되고 또 출간되고 그런 어떤 책이나 이론, 개념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연구를 해야만 된다. 이런 어떤, 이걸 우리가 이제 하위 주체라고 하는 하위 주체 의식.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개발 의식이라고. 저개발 국가의 국민들, 저개발 국가의 지식인들은 의식적으로 이 저개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학문 연구가 전 세계인들에게 필요로 한 보편적 연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주변부 세계에서 학문을 연구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학자들이나 유럽의 학자들은
실제로는 미국 국민이나 유럽인들을 위해서 연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인류를 위해서 연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우리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자신이 하는 연구가 바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큰 쓰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주변부적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침 지금 K-팝이나 한류 등의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저희들도 대한민국 사회 또는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귀중한 지적 자산이나 지적 자원들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주변부화 의식에서 벗어나서, 즉 저개발 의식에서 벗어나서 세계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중심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만 저희들이 생산하는 지식이 바로 전 세계인들이 참고할 수 있는 지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실제로 우리 그 한국의 역사에서 보면 세종대왕의 뭐 한글 창제를 비롯해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 원효 스님의 어떤 그런 불교 철학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미 그 한중일을 훨씬 넘어선, 그러니까 탁월한 어떤 그런 철학과 사상의 어떤 그 탄생지가 바로 이제 대한민국인데,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지금 뭐 현대에 접어들어서 이렇게 학계에서 활동하시는 분 중에도 그 세계에 내놓을 만한 이런 어떤 연구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저희들의 지식이 이렇게 코리아라고 하는 이런 지리 안에 이제 갇혀 있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이렇게 그 주변부적 의식을 가지기보다는 약간 좀 중심에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학문 활동을 하면 훨씬 더 전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자, 아무튼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제 3세계 지식계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데 어떤 그 집단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기까지 합니다. 제가 그 관련된 논문을 몇 편 이렇게 쓰면서 자료를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인문학 영역에서 지금 가장 많은 논문이 아프리카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유러피언 유니버셜리즘을 쓰셨던 이마뉴엘 월러스틴도 미국인이면서 아프리카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프리카 그 후손들뿐만 아니라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아프리카를 연구한 학자들의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아프리카 논문들이 거의 매일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에 관련된 연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 서구 중심주의로부터 그 벗어나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남미, 라틴아메리카의 경우도, 라틴아메리카에 관한 연구도 지금 전 세계 지식계에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하는 철학의 경우 엔리케 두설이라고요. 엔리케 두설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지금 엔리케 두설의 경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리케 두설도 이제 아르헨티나 출신인데, 공부는 박사학위는 그 마드리드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파리에 와가지고 리que를 밑에서 공부도 하고, 또 독일 가서 신학도 좀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어도 배우고. 자, 아무튼 어쨌거나 그렇게 그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런 국가들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자신의 나라인 라틴 아메리카로 돌아가서 학술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미 이제 유럽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 유럽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새로운 이론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용어가 이제 트랜스 모더니티라고. 자, 서구에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열풍이 일면서 그 지식의 어떤 새로운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설의 경우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은 베이스가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 바깥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트랜스 모더니티다 이런 개념을 통해서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계신데 저는 감히 극복됐다고 봅니다. 지금 유럽 바깥에 유럽 안에 있는 학자들보다 훨씬 훌륭한 학자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엔리케 두셀 같은 학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알버스의 얘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3세계, 즉 유럽 바깥에 있는 국가들에 사는 이런 지식인들이 자기가 주변부에 있다라는 의식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관련해 가지고 킵투 같은 경우도 이제는 모든 지식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된다. 지식이 생산된 바로 그 땅에서 지식이 고유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학자도 일찌감치 인간과 풍토에서 지식은 어떤 장소에 뿌리를 둔 것이건 그것은 기본적으로 풍토의 영향을 받는다. 풍토와 인간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맥락은 같다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언급드렸던 많은 그 학자들이 있습니다만 학자들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풍토를 반영한다. 지역을 반영한다. 고유한 문화와 결합될 때만 그게 제대로 소화되고 제대로 체화되고 제대로 수용된 지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글로벌 화이트, 그러니까 이 웨스턴 유러피언 날리지가 지식의 모델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로컬의 색깔을 적극적으로 지식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지식이 재구성돼야 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의 지리학과 더불어서 지식의 지정학에 대해서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셀의 경우 데카르트의 에고 코기토를 두셀은 에고 꽁기로, 그래서 이제 사유하는 자가 아니라 정복하는 자, 이거를 두셀은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유럽 중심주의 비판 핵심이 유럽 중심주의가 있는데, 여기 유럽 중심주의를 구성한 핵심에 데카르트가 있다고 본 겁니다. 두셀은 데카르트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생각하는 자를 정복하는 자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두셀이 썼던 책 중에 반 데카르트 성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데카르트가 쓴 성찰이라는 책이 있고요. 후셀이 쓴 데카르트적 성찰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두셀이 쓴 반 데카르트적 성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성찰과 데카르트 성찰, 이건 유럽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유럽 안에 있는 것이고, 반 데카르트 성찰은 바로 유럽 바깥에서 유럽을 재평가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한 것을 우리가 이 두셀의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그 인문학을 하는 태도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인문학은 장소와 둘이 아니다. 이런 어떤 장소적 자각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실존적 장소에 대한 자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우리가 그 질 들러지의 제오필로소피를 보셨죠? 제오필로소피. 철학은 지리 철학이다. 또 보편적인 진리를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철학이라고 해서 지리를 무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에 기반해서 탄생합니다. 지리에 기반해서 탄생. 문화예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우리 고려인 소설가 중에 박미하일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고려인 5세입니다. 그 박미하일 선생님은 가족이 1863년, 1863년 연해주를 이렇게 이민을 가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시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데서 이제 생활을 하시다가 최근에 그 한국에 와서 잠깐 작업실을 두고서 그림도 그리시고 번역도 하고 계신데,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그 KBS 무슨 해외 동포 무슨 문학상 같은 거 받으신 이 박미알 스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저희들 우리 그 대한민국 소설가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그 웅장한 스케일 같은 게 바로 이제 소설 속에 표현되어 있고 특히 이제 하얀색, 흰색, 그다음에 눈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그 박미하일 스님 소설 속에 자주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쪽 러시아 소련 지역에서 이제 사셨기 때문에 눈을 이렇게 많이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 눈에 관한 묘사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작품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작가 중에 무슨 뭐 사막에 관한 그 묘사나 글 이런 것들을 쓰신 분이 많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행기처럼 묘사나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이렇듯이 문학 작품이 됐건 또는 사상이 됐건 이런 것들이 바로 지리의 반영이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에서 태어난다. 한글로 씁니다만 인걸지령 아마 여러 선생님들 무슨 얘기인지는 알 거예요. 인물은 땅에서 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사상이라고 하는 것,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소와 둘이 아닌데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그 각 장소마다 이렇게 사상과 문화와 예술 이런 것도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하나의 시선으로 세계를 보는, 하나의 시선으로 예술을 이해하는 이런 어떤 그 획일적 시선에서 벗어나 가지고 다양성을 이해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양성이 이렇게 존중되지 못한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꼽힐 리 없고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자유가 보장될 리 없고 인권이 보장될 리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유네스코에서도 다양성 보호 협약을 이렇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인준을 받았고 또 국가별로 이런 어떤 다양성 보호와 관계된 법률들을 이렇게 제정했고 우리나라도 바로 이 다양성 보호 협약과 관계된 법률이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지식의 경우도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서로 인정한 상태로 바로 그런 차이들을 공유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민족 수학을 어떻게 가리킬 건지 그 방법론에 관한 논문에서 따온 그림인데 자기와 문화권이 다른 곳에 가가지고 수학을 강의할 때 그 교사들이 갖춰야 될 태도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멘트를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상대를 이렇게 존중하는 거 그 다음에 그 개방적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상대를 대하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이 잘 모르는 그런 어떤 차이들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보이는 거, 그 다음에 그곳에서 뭔가 자기 문화권에서는 낯선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어떤 그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 이런 태도로서 바로 우리가 그 타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런 어떤 다양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좀 그 새로운 능력들이 필요한데 바로 대화하는 능력, 또 경청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 관찰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필요한 것이고 결국은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수학의 관점에서 보면 또는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지리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culturally specific하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특수하다. 대신 culturally universal하다. 문화적으로 보편적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그 월러스틴의 책 제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러피언 유니버셜리즘. 자, 유럽인들도 자신들의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학문을 추구한 겁니다. 또 그렇게 학문을 추구함으로써 지식을 창조해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는 뭐 상대적인 지식만 저희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했나요? 우리도 우리 문화권 내에서 우리 문화를 반영해서 우리의 역사와 지식을 반영해서 보편적으로 학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서 학문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의 학문 형태 또는 그곳에서의 지식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기본적으로 문화적으로 특수성을 가지면서 문화적으로 보편성을 추구한 거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각 장소에서 모두가 특수하나 보편적인. 자, 각 장소에서 문화권에서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문화권 또는 국가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각 장소에서 누구나 특수한 보편성에 기초해서 지식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자, 문화에 우열이 있을 수가 없듯이 지식도 우열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주변부 의식에서 우리가 깨어나는 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지금 하고 계신 연구들을 열심히 하시고 또 그 연구가 특수하나 보편적이다. 나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강의에 부제를 좀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네. 제3세계 지식계의 반란, Why and How. 자, 지금 제3세계 지식계에서 아까 그 민족수학을 대표적 예로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 챕터에서는 지식과 권력에 관한 관계를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식과 권력에 관해서는 다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지식과 권력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논의는 미셀 푸코가 가장 이렇게 잘 얘기하고 있다,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아니면 처음으로 이렇게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식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자, 이 그림은 제가 역시 인터넷에서 따온 그림이긴 한데 감옥에 있는 그 죄수들이 초청된 강사에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 간수는 이렇게 졸고 있고 네, 아무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식으로 전달된다. 지식은 항상 이렇게 권력과 밀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권력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생산망을 갖추고 있는 것이 이 지식, 권력과 결탁된 지식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잘 얘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식과 권력이 이렇게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서구적 어떤 지식 시스템으로부터, 즉 서구 중심적 지식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과 더불어서 권력화되어 있는 지식의 어떤 민주화를 위한 노력 같은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네요. 자, 아무튼 이 지식과 권력의 관계에서는 이 지식의 그 지리학의 관점 또는 지식의 지정학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영어 권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영국의 그 정부에서 낸 잉글리시 이펙트라는 영어 효과라는 이런 어떤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보고서 이게 표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페이지에 있는 그 아프리카의 어떤 영어 교사가 자신들의 어떤 학생들에게 아주 즐거운 유쾌한 마음으로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이것은 영국 정부가 낸 책이다. 네. 영국 정부가 낸 책인데 아무튼 영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세계 공용어가 되어 있고 글로벌 언어가 되어 있고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영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적인 언어로 영어가 많이 쓰이고 있고 특히 이제 비즈니스 언어로 또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그 지식이 획일화되는 것이 위험하듯이 역시 언어도 이렇게 어떤 하나의 언어가 지배력을 강화해 가는 것,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지식과 권력과 관계에서는 영어를 좀 잘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출간된 학술 자료의 95%가 영어로 작성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출간된 책의 28%가 영어로 출판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책과 학술 논문들이 영어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이걸
저희들이 이렇게 그냥 좌시만 하고 있어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학자들도 한글로 또 논문들 열심히 쓰십니다만 이 한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스페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는데 전 세계 학술자료의 95%가 영어라는 거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영어권,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를 제외한 많은 국가들에서도 논문을 뭘로 쓴다? 영어로 쓴다. 네. 아마 10여 년 전부터 북경대학교의 경우도 대학원 학생들의 석박사 논문을 영어로 제출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연구자, 예비 연구자가 되겠습니다만 연구자들이 논문을 영어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서 생산된 학술 자료. 학술 자료라고 하는 게 이제 그냥 논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5%가 영어로 쓰여지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계 사면 언어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대부분의 지역어들이 이제 사라지게 된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의 지식계가 영어라는 이런 단일 언어를 계속 사용하게 된다면 지역 언어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메커니즘으로 벗어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어적 인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어떤 모국어를 사랑하는 이런 저희들의 그 에너지를 좀 쏟아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특히 그 탈식민주의 학자들의 경우 바로 이제 언어적 인권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도 제가 그 최근 아는 그 지인들 정보에 따르면 이제 그 모국어 학교, 모국어 초중고, 모국어 초중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이 그 해당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언어, 법률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영국 지배를 받은 곳은 영국의 영향을 받고 있고 프랑스 지배를 받은 곳은 프랑스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아직 그 모국어가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토속어들이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토속어 살리기 운동 같은 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저희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그 한글 사랑 같은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서구적 보편주의와 서구 바깥에 있는 이런 어떤 로컬적 문맥들이 동시에 배려돼 가지고 글로벌과 로컬이 이렇게 결합돼서 서로를 상대를 배려하고 또 상대가 갖는 아까 그 문화 지리적 독특성, 특수성 왜냐하면 각 로컬에서 특수하나 보편적인 그러니까 파티큘러 유니버셜한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학문을 탐구하면 보편적이고 아프리카에서 학문을 탐구하면 특수한 것이다라고 이제 하는 그런 어떤 편견들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국가나 문화권에서 추구해 왔던 축적된 이런 어떤 역사를 무시한 채로 보편주의라는 또는 보편성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모든 지역의 지식을 서구화하는 또는 서양화하는 또는 유럽화하는 이런 것들이 정당하지 않다는 그런 어떤 인식이 필요해 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표로 서로 다른 시선으로 세계를 보는 이 두 방식이 둘 다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 역시도 민족수학에 관한 논문에서 제가 따온 그림인데 비서구권에서 수학을 어떻게 가리키는 건지 이렇게 이제 단계적인 표를 그려놓은 것이 바로 이 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토착 수학과 웨스턴 수학이 서로 공존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세계를 보는 시선이 둘이다. 서로 다르다. 하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어떤 삶의 조건들의 반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서구적인 시스템만을 비서구권에 이렇게 이식시키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아까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러너 상호 이렇게 학습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잘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전 세계적인 지금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탈중심화나 탈주변부화는 지금 몇 개 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어떤 특별한 운동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운동이 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식의 탈식민화와 관계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연구해야 할 것과 연구해야 할 곳, 아까 인문학과 장소가 둘이 아니라고 했듯이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것은 연구해야 할 곳과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누구를 위한 지식을 생산하는지를 저희들 스스로에게 묻는 이런 좀 시간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쓴 글을 아프리카의 가봉 학생이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 가봉의 어떤 관련된 철학적 내용을 거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연구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분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 이 박치환을 위해서 글을 쓴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모든 저자와 독자들은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이런 어떤 실존적 장소, 가장 기본 단위가 국가가 되겠죠. 네. 그걸 기본으로 해서 삶이 진행되고 또 국가가 기본이 돼가지고 학술활동이 전개되고, 자, 거기에서 아까 스페시픽 유니버셜, 문화적으로 특수하게 보편적인 것을 누구나 그렇게 추구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들이 제3 강조해 드리고 싶고, 인간에 관한 정의가 여럿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은 지리적 동물이다, 이런 주장을 여러분에게 펴보고 싶다. 물론 인간에 관해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정치적 동물이다. 또 가스통 바슈라르 같은 경우는 인간은 상상하는 동물이다. 또는 그 제자인 질베르 듀랑은 상징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지식의 탈식민성과 관계해서 또는 지식의 서구적 중심으로부터의 탈피와 관계해서 보면은, 자, 모든 인간은 우리가 지리적 동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지리적 동물인 인간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장소를 염려화하고 지역화하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상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벌써 이런 주장들은 이렇게 그 현상학자인 케이시에 의해서 Getting Back into Place라는 책에서 이미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시 같은 경우는, 자, 인간은 장소적 존재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을 정도로 장소를 이렇게 중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구자는 본인 연구하는 장소와 분리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장소를 깊이 연구해야 한다. 이 장소를 깊이 하는 연구, 이것은 바로 이 지역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까지 논의를 이제 종합해 보면은 이 지역적 지식과 세계적 지식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세계적 지식은 출현한 바 없습니다. 사실 아까 유러피언 유니버셜리즘이 유럽인들에 의해서 생산된 지식, 지금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이런 지식들, 자, 유럽의 지식이 지역적 지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 바깥에서 생산된 지식도 지역적 지식이 되는 것이죠. 자, 아직 세계적 지식은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민족수학의 사례를 통해서 보았다시피 어느 곳에서나 적용 가능한 지식은 과학의 영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어떤 것에 기초해서 보면은, 자, 모든 곳에서 생산된 지식은 지역적 지식입니다. 이 지역적 지식들이 모여서 세계적 지식이 되는데, 이 세계적 지식은 아직 우리가 본 바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학을 다시 이렇게 리월더링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리월더링한 철학은 바로 조금 더 폭넓게 이 글로벌 스터디즈가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학문의 대부분의 학문 시스템은 유럽에서 한 200여 년 전에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지금 현재는 미국이 또 상당 부분 전 세계 지식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는 뭐 하는 나라고, 호주는 뭐 하는 나라고, 라틴 아메리카는 뭐 하는 나라고, 아프리카는 뭐 하는 나라입니까?
이분들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도 지금 뭔가를 아까 그 지역적 지식을 생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가운데 세계적 지식은 아직 존재하고 있지는 않아요. 세계적 지식은.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지식도 세계적 지식을 위해서 일부 지역으로 참여하고, 아시아도 지역으로 참여하고, 이 오세아니아도 지역으로 참여하고. 지금 마침 최근 카타르 월드컵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대륙별로 이렇게 세계 지식을 위해서 다시 좀 판을 다시 짜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물론 이 대륙별로 해당 국가가 또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하는데 이런 곳에서 생산된 다양한 지식들이 전 세계인의 미래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식과 문화와 문명은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항상 어디엔가 존재한다.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리아라는 곳에서 생산된 지식은 비록 코리아에서 생산된 것이지만 코리아 바깥에서 어디에서라도 그것이 훌륭한 지식이라면 수용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수용될 수 있는 그것을 바로 이 세계적 지식을 위해서 우리들의 어떤 그 창의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돌려 말하면 유럽에서 생산된 지식은 1차적으로 유럽인을 위한 지식인 것이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유럽 바깥에 있는 인간들이 수용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일방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기만 했고 각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성을 초월할 만큼 훌륭한 그다음에 충분히 보편적인 그런 지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지금 전 세계 지식계에서 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논의하고 싶었고요.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에 관한 인문사회과 관련 논문이 하루에 한 1000여 편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논문들이 아프리카에 관한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유럽 중심주의로부터 그 벗어나려는 자신들의 고유한 목소리를 가지려는 노력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바로 이 서구 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들을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가, 또 연대에서 어떤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도 이제 그 개별적으로는 훌륭하신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것이 이렇게 하나로 힘이 합쳐가지고 생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그걸 문제로 제시해 볼까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렇게 강의하면서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정확하게 A다 B다라고 정의하기 어려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학을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학술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한국학을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움, 그 내용과 범위 그거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라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한국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국학을 그 범주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데피니션을 부여하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그걸 보고서 저도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도 거기에 사실 일조하고 있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한국학을 이제는 조금 더 일종의 이런 어떤 그 탈주변부화 의식을 통해서 좀 한국학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그 전공 분야가 무엇이든지 간에 굳이 한국 산화, 한국 철학이 아니어도 넓게 보면 저희들은 한국에서 학문을 하는 것이라서 한국학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은 경우 이렇게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학이 정의가 안 된 채로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부끄러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대한민국 같은 이런 제3세계에서는 특히나 이런 어떤 이 탈식민화, 탈중심화, 또 탈주변부화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이런 유럽 바깥의 그룹들과 어찌 보면 연대해가지고 조금 더 포괄적 의미의 어떤 학문 시스템도 만들고, 또 그 포괄적 의미의 학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논문 중에 조금 이 마부바니가 쓴 Can ASEAN Think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다바시가 쓴 Can Non-European Think라는 책이 있는데, 이 두 책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에 해당돼요. 물론 우리는 코리안이긴 합니다만 유럽인들이 볼 때는 아시아인도 철학을 하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또 비유럽인도 철학을 하나? 이런 질문을 좀 우스꽝스러운 질문 같기도 합니다만 자존심 상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바깥에서 특히 철학의 종주국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유럽인들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서도 철학을 하나? 뭐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하다마다 대한민국에서 철학을 하지, 그렇게 얘기해봐야 이쪽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에서 철학을 한다, 또는 대한민국에서 한국어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세계 지식계에서 우리 한국도 훌륭한 철학이 있다, 한국도 훌륭한 사회과학 이론이 있다, 문화예술 이론이 있다, 또는 문화예술 작품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노력들이 필요로 해 보이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런 노력들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얼토당토하는 책들에서 이렇게 거의 인격적 모독에 가까운 책 제목을 접하고서 저는 좀 화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의 자기 물음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제가 좋아하는 미셀 발터미뇰로의 유럽인도 비유럽인도 사유하는가라는 책의 서문. 이제 발터미뇰로가 워낙 탈식민주연과 관련해서 유명한 학자이다 보니까 이 저자가 이분에게 서문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문을 요청하니까 이 발터미뇰로가 비유럽인도 사유하는가라는 책에 서문을 쓰셨습니다. 서문을 쓰셨는데, 그 서문을 쓰시면서 역시 또 마부바니의 아시아인도 사유하는가라는 책을 언급하면서 아시아인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보여져서 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결론의 마지막 문장으로 이 인용문을 뽑아봤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부바니의 아시아인도 사유하는가는 우연한 제목이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로 접힌 두 가지 질문을 포함한다. 첫 번째 질문은 그대들도 사유하는가이며, 즉 아시아인들도 사유하는가이며, 사유할 수 있다면 왜 아시아 사회는 천년의 세월을 허비했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난 천년의 전환기에 앞서 있었던 아시아가, 유럽 사회보다 훨씬 훌륭한 사회였던 아시아가 왜 지난 천년 동안 유럽 사회보다 이렇게 뒤처지게 됐느냐, 이런 질문을 비유럽인도 사유하는가라는 책의 서문에서 미뇰로가 던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요. 사실 우리 원효스님을 비롯해서 막 당나라 유학도 가시던 그 시절에는 지금이 아마 중국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적으로, 또 경제정치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훌륭한 문화들이 있죠. 예술이 있고 사상이 있고 했었는데,
지난 1000년, 그러니까 1000년에서 2000년 사이 유럽을 훨씬 앞섰는데 왜 아시아가 유럽에 뒤지게 됐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에게 던지는 질문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미셀 미뇰로는 탈식민주의 연구자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중남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하고 있는 탈식민주의 운동에 아시아권 학자들도 참여해 주기를 바라는 뭐 그런 맥락이 아닐까 그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식의 탈식민화 물결이 전 세계에서 일고 있다는 것. 자, 이거를 좀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저의 강의를 듣는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